뭐 기업 이익이 흑자를 내고 자산이 쌓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업이 2600에서 3300까지 레벨업이 되지만 또 장기간 횡보의 시간을 거치고 이런 게 노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도 박스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길게 봐도.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한국 질문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거칠고 좀 빠르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뭐 잘 보면 뭐 본질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그러나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냥 무작정 얻어 터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2,500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뭐 증권사 리서치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리서치 전망이 나오자마자 1개월 만에 하단을 다 깨버렸어요. 거의 전 증권사. 네. 그래서 참 부끄럽네요. 아니 뭐 혼자만 틀리신 게 아니고 모든 전 증권사가 지금 맞추는 데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랄까 정상의 시기에 PBR 1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PBR 1배는 위기인가? 라고 생각될 때 PBR 1배 또는 0.9배, 8배, 7배, 0.7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은 좀 알고 얻어맞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은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세게 얻어맞은 이유가 뭘까요? 중국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증시를 좀 길게 보면요, 중국 경제가 2011년까지는 좋았죠. 네. 정말 자본주의에서 가장 탄성을 갖고 있었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컸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11년 이후로는 중국 경제가 위기가 굉장히 커졌던 시기예요. 2011년이 한국 시장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기 정치에 들어갔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2011년 이후로. 그러면 이제 2011년 이후로 뭐 최근까지 한 10여 년이 되죠. 10여 년이 되는데, 우리나라 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주가지수가 정말 시원스럽게 올라갔던 게 두 번밖에 없었어요. 2017년 2600 갈 때, 또 2020년 뭐 더 드라마틱했죠. 1400에서부터 뭐 3300까지 갔죠. 근데 그 두 시기의 공통점은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뭔가 리커버리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에 한국의 경제가 많이 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좋을 때 뭐 한국도 좋은 거 아닌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뭐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죠. 지금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내재된 모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2017년과 2020년도에 중국 경제가 제조업이 좋았던 것도 주식으로 따지면 기술적 반등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하다가 몇 년에 한번 좋아지는 사이클에 한국도 그 덕을 본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2020년의 관성으로 보면 주식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실제로 1년 내내 횡보한 셈이에요. 사실 1월 고점비 3,200, 6월 3,300이니까 계속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1년이에요. 저는 지금 작년에 1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과 비슷한 기시감을 느끼거든요. 한국 시장은 그 이전까지는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또 화끈하게 떨어지는, 횡포가 없는, 어떻게 보면 2011년 이전의 시장입니다. 그랬죠, 맞아요. 뭐 복싱으로 치면 후퇴를 모르는 인파이터였는데 그런 횡보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이게 노멀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뭐 크게 보면 2011년과 비슷한 뭐 기업 이익이 그 흑자를 내고 자산이 쌓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업이 2600에서 3300까지 레벨업이 되지만 또 장기간 횡보의 시간을 거치고 이런 게 노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도 박스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길게 봐도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이제 한국은 신규로 상장된 주식들은 원래 장외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괜찮은 가격으로 들어온 데 반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주식의 주가가
훨씬 더 빠졌다라는 것을 네, 네.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2020년에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 주식이 있구나. 이 좀 저금리. 싼 주식들이 많아졌죠. 네, 뭐 특별히 뭐 시크리컬뿐만 아니고 네. 오래된 중고장대 쪽에서는 흔하게 네. 지금 찾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픽업을 뭐랄까 잘 선택해서 잘 골라내는 그런 작업들이 네. 근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싼 주식은 싼 게 이유가 있는 것도 맞고요. 잘 안 되는 게 맞는데 2020년부터 작년도 그 상반기 정도까지가 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소위 말한 뭐 저는 이 가치주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제 단순한 분류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주식은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기다려야 될 주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뭐 2, 3년 기다리게 되면 또 사이클이 올 때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뜨는데, 근데 이게 과연 오래 좋은 종목일 거냐, 그런 네. 걸로 보면은 좀 상당히 많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뛰었던 게 사실 중국 효과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올해는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을 것 같고 네,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인프라 투자하겠다. 이제 부동산은 제한적으로 네, 죽지 않게만 살려두겠다. 경기가 하방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보조 정도를 부동산에 하겠다는 분위기고, 나머지 돈은 신형 인프라와 구형 인프라, 그러니까는 뭐 신재생이라든가 그런 데 쏟아붓고, 또 나머지는 뭐 철도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중국 무슨 주식이라고, 중국 뭐 석유라든가 중국 어쩌고 저쩌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아주 싼 가격에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국영 기업들이 예, 국영 기업들이, 네. 예, 국영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아직 뭐 며칠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어렵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해도, 네, 그럼 우리나라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네. 그러면 중국의 상승이 우리나라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엔 중국 시장은 개방도가 좀 덜 된 시장이고요. 네. 또 이 좀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 고유의 리스크들이 존재해서요. 네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작년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3,000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잘 못 봤던 신기원까지 갔는데, 중국 계속 3,000포인트대잖아요. 네. 2007년도 고점이 6,000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한국에게 중요한 거는 그 중국 증시가 아니고 중국 경제인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들도 올해는 뭐 중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택티컬하게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경기도 뭐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2017년과 2020년 요 두 시기는 이 순환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냥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좁은 반대에서 네네네. 움직이는 통상적인 사이클은 뭐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예. 뭐 그 직전에 크게 망가진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올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 주식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매크로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한국을 들어올릴 정도는 네.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고, 경험적으로 보면 3, 4년에 한번 그런 일들이 네. 이제 나타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아유, 제가 의문의 현답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한국 사실 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역시 많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네.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참 떠나는 게요, 그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또 투자하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이나 이걸 알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주식이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은 타이밍을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시성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좋은 걸 사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부터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싸다라는 것인데, 요즘 왜 흥미로운 게, 한국의 유수 일간지들이요,
경제신문이 아닌데 이 칼럼란에 물적 분할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유력 후보들이 지금 대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했던 게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 개미 붐이 일기 전 2019년 말에 거래소 발표를 보면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13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913만 명이 됐어요. 50% 이상 찐 거네요. 네, 근데 작년 말 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재작년만큼 돈이 들어와서 제 추론으로는 작년도에 한 1,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뭐 2년 동안에 주식하는 인구가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력 후보들도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뭐 이 아주 입에 발린 사탕일지라도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메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메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증권거래세에 대한 얘기,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는 한국의 상장사들이 대주주 중심으로 막 갔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 주주 행동주의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네. 한국의 자본주의가 저는 더 훨씬 더 탄성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하는 거는 웬만한 그런 그 강심장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담력 아니면. 예.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물적 분할하게 되면 이게 뭐 더블 카운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디스카운트 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그 더블 예. 카운팅 그것도 뭐 논란이 있죠. 예. 개인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 우리 저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계산해야 돼? 지주회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을 네. 오랫동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네. 지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사업부 안에 있는 건데 얘가 떨어져 나가니까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거니까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좀 디스카운트가 될 여지가 큰 건데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미 뭐 물적 분할한 회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비상장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괜찮은 비상장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좀 많이 싼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앞으로 못하게 될 경우는 반대로 물적 분할을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는 가격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생각을 할 수가 안 있겠죠. 되죠. 뭐 포스코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자회사들을 상장 안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1,100만이 네. 가진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주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싸 보이고 네. 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를 수 있는 범주가 저는 지주회사 종목들은 뭔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조대로 총자산 170조짜리가 움직입니다. 네. 물론 이제 부채도 많지만 예. 부채도 많아서 순자산은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네. 놀라운 일이죠. 2조 얼마로 170조의 총자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니까. 네. 오늘 또 역시나 항상 현명하게 아주 멋지게 저희들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우리 증시각도의 TV 보시는 저희 혹시 나중에 이 출연하시고 나서 댓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굉장히 점잖고 네. 그 뭐랄까 그 학구열이 이렇게 넘치는 구독자들이 많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그 당부 말씀 전해 주신다면. 저는 뭐 투자가 그냥 어려울 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올해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또 기대치를 낮춘 거에 맞는 포지션을 또 잡고 보면 역설적으로 또 그런 데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시 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 신영 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